이른 아침,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 잿빛 빌딩 숲 사이에서 유일하게 붉은 벽돌이 돋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28살의 이윤서는 윤서 홈케어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노인들을 위한 가사 도우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윤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때로는 잊고 지낸 딸이나 손녀딸 같았다. 윤서의 삶은 늘 바빴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평화로웠다. 그녀는 사람들의 온정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하는 자신의 일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 홀로 남겨진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씩씩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늘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온정을 나누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도 윤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반려견인 닥스훈트 토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토리는 부모님을 잃은 후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다. 토리의 맑고 까만 눈동자를 보며 윤서는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다. 윤서는 오늘 방문할 고객의 서류를 챙겼다. 명단에는 김재형, 58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최근 새로 계약한 고객으로 아파트 24층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건강검진 차원에서 가사 도우미를 요청한 상태였다. 나이 58세. 윤서가 보통 만나는 고객들에 비하면 젊은 편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토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토리야, 나 다녀올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칭얼거려? 토리는 윤서의 품에 안겨 칭얼거리며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평소라면 얌전하게 기다리던 토리의 행동에 윤서는 의아해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을 나섰다. 토리의 짖는 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다. 24층, 낡은 복도 끝에 위치한 2740-5호. 윤서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류에 적힌 58세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다.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그는 흡사 성공한 사업가 같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깊은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인상을 풍겼지만 동시에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김재형 씨 되시죠? 윤서 홈케어에서 왔습니다. 윤서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김재형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윤서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집은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가구는 하나도 없었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차갑고 쓸쓸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윤서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꺼냈다. 아무렇게나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김재형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윤서는 불편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청소 도구를 챙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의 등 뒤를 쫓았다. 윤서는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윤서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건넸다. 혼자 사시나 봐요. 반려견이라도 키우시면 좋을 텐데. 저희 집 몽기가 요즘 부쩍 칭얼거려서.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윤서는 자신의 말을 주워 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김재형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윤서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윤서입니다. 이윤서, 당신. 내 딸과 이름이 같군. 김재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윤서는 그의 말에 의아해했다. 그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서류에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죽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서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깊은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과 닮아 있었다. 그날 오후 윤서는 그의 집에서 나오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김재형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만난 다른 노인들과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깊은 슬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토리를 끌어안았다. 토리는 윤서를 반기며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윤서는 토리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김재형이라는 남자의 모습이 맴돌았다. 그는 누구일까? 왜 그녀에게서 자신의 죽은 딸의 모습을 본 걸까? 그리고 왜 그의 눈은 그토록 슬퍼 보였을까? 평범한 점검일 줄 알았던 그날, 윤서의 삶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윤서는 김재형의 집을 방문한 이후로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 깊은 슬픔, 그리고 죽은 딸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잔상으로 남았다. 며칠 후, 윤서는 김재형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시 그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토리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며 지저댔지만 윤서는 토리를 겨우 달래고 집을 나섰다. 김재형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윤서를 맞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난번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윤서가 청소하는 동안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에게서 죽은 딸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이. 윤서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때 윤서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를 발견했다.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건반은 빛을 잃어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그 피아노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어릴 적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모님을 잃은 사고 이후 그녀는 피아노를 놓아버렸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피아노를 치셨나 봐요. 윤서의 말에 김재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피아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윤서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딸이 피아노를 쳤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혹시 따님이 피아노를 쳤나요? 윤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재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에서 겨우 말이 흘러나왔다. 내 딸, 예빈이가 저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어. 매일 저 피아노를 치면서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줬지. 김재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윤서는 그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또한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빈이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쳤어.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지. 하지만 내가 그 애를 잃어버렸어. 김재형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윤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슬픔을 지켜보았다. 그때 윤서의 눈에 피아노 옆에 놓인 액자가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윤서의 그것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김재형이었다. 김재형은 지금과는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서는 액자 속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액자 속의 여자에게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 김재형이 낡은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뚱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김재형은 더듬거리며 피아노를 쳤다. 그는 서툴렀지만 그가 치는 멜로디는 윤서의 마음을 울렸다. 그 멜로디는 윤서가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와 똑같았다. 윤서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어릴 적 피아노를 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녀에게 들려주던 자장가.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 곡은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재형은 윤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이 곡을 알지? 이 곡은? 예빈이 엄마가 예빈이한테 들려주던 자장가인데 김재형의 말에 윤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졌다. 예빈이 엄마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그들은 같은 곡을 들려주었다. 윤서는 김재형에게 다가갔다. 예빈이 엄마 이름이 뭐예요 혹시? 이윤정이라는 이름이었나요? 윤서의 질문에 김재형은 경악했다. 그는 윤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윤정,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당신은 누구야? 김재형의 질문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과 김재형의 아내의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액자 속의 여자.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었다. 그때
윤서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그녀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윤서는 김재형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김재형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저 액자 속의 여자, 제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자장가도 제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던 곡이에요. 윤서의 말에 김재형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액자 속의 사진을 들고 윤서와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서의 얼굴은 액자 속의 여자, 이윤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윤서의 눈동자, 그 눈동자는 이윤정의 그것과 똑같았다. 혹시 당신 이윤정의 딸이야. 김재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범한 점검일 줄 알았던 그날,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김재형이라는 남자, 그리고 그의 딸 예빈이의 비밀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윤서는 김재형의 집을 떠나면서도 혼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이윤정과 김재형의 아내, 이윤정, 이름이 같다는 우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 액자 속의 여자와 자신의 닮은 모습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녀가 평생 믿고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토리를 품에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토리는 윤서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그때 윤서의 스마트폰에 김재형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다. 미안하지만 내일 한 번 더 방문해 줄 수 있나? 윤서는 망설였다.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김재형에게서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그의 메시지에 답장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김재형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토리가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서려 하지 않았다. 토리는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릴 뿐이었다. 윤서는 불안해하는 토리를 뒤로 하고 김재형의 집으로 향했다. 김재형은 어제와 달리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들어와 앉아. 김재형은 윤서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윤서는 차가운 손을 녹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재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아노에 놓인 액자를 들고 윤서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내 아내, 이윤정이야. 그리고 내 딸, 예빈이의 엄마지. 김재형은 액자 속의 사진을 쓸어보았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내 아내와 나는 아주 사랑했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내는 결혼 직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나는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 김재형의 말에 윤서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 또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윤정, 교통사고?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그럼 예빈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까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윤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재형은 고개를 숙였다. 예빈이도 내 아내와 같은 사고로 죽었어. 나는 그 사고 이후로 모든 것을 포기했지. 내 삶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어. 김재형은 딸과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윤서는 그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김재형의 아내. 그들이 같은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때 윤서의 눈에 김재형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재문으로 다가갔다. 서재에는 들어가지 마. 김재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덮쳤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서재 안으로 들어선 뒤였다. 서재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책들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윤서의 눈에 한 낡은 앨범이 들어왔다. 그녀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앨범 속에는 김재형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딸은 윤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낡은 신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아니스트 이윤정 씨와 딸 김예빈 양. 윤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윤정, 그리고 그녀의 친어머니 이윤정, 그녀의 아버지는 김재형, 그리고 그녀는 김예빈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었다. 그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이윤서라고 부르는 남자의 손을 잡고 살았다. 그 남자는 그녀의 양아버지였다. 윤서는 앨범을 꽉 쥐고 김재형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내 딸이지, 내 딸 예빈이지. 김재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윤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윤서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당신이 제 아버지였군요. 그럼 저는 예빈이었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김재형은 윤서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윤서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범한 점검일 줄 알았던 그날.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혼자 남겨진 잃어버린 딸이었다. 이윤서는 자신의 친아버지 김재형을 마주한 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되었다. 김재형은 윤서를 끌어안은 채 흐느끼며 말했다. 내 딸, 예빈아, 살아 있었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찾아 헤맸는데 그의 울음소리는 서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빠,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서의 질문에 김재형은 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변했다. 네, 엄마. 내 엄마는 나를 버렸어. 버렸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윤서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교통사고? 그건 다 거짓말이야. 네, 엄마는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려 했지. 나는 그날 그 두 사람을 쫓아갔어. 그리고 사고가 난 거지. 김재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윤서의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도망치려 했다고 믿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그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치려 했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아빠,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면 나를 버리고 떠나려 했을까 나는 그날 내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쫓다가 사고가 난 거야. 김재형은 윤서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윤서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윤서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반박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빠, 그럼 그 남자 이름이 뭐예요? 그 남자는 제 양아빠였나요? 윤서의 질문에 김재형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 남자는 나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그 남자가 네 엄마를 꼬드겨서 도망치려 했다는 것은 알아. 나는 그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다녔지.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죽었더군. 김재형의 말에 윤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김재형의 말은 그녀의 양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치려 했던 남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아빠, 그럼 저는 왜 아빠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사고 현장에서 너는 머리를 다쳐서 모든 기억을 잃었어. 나는 그 충격으로 너를 잃어버렸지. 그리고 20년 동안 널 찾아 헤맸어. 김재형은 윤서를 잃어버린 슬픔에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윤서는 그의 슬픔에 공감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양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윤서는 김재형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 어머니가 썼던 악보,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들. 윤서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 속에는 어머니의 행복한 삶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김재형을 사랑했고 딸 예빈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재형이가 요즘 이상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재형이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예빈이를 지켜야 해. 재형이에게서 예빈이를 지켜야 해. 윤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김재형에게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김재형은 윤서의 어머니를 의심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김재형에게서 그녀를 지키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윤서는 일기장을 꽉 쥐고 김재형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의심하고 증오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증오가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윤서는 김재형에게서 벗어나 집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집에서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의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지키려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양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돕다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토리를 끌어안았다. 토리는 그녀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윤서는 토리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재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남자였다. 김재형의 집을 뛰쳐나온 이윤서는 숨 막히는 고통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과 김재형의 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김재형을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김재형의 편집증적인 의심과 광기에서 딸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도피의 끝에서 그녀의 양아버지까지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윤서는 김재형이 그토록 슬퍼했던 잃어버린 딸의 아픔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윤서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문득 그녀의 양아버지에게 남겨진 유품이 떠올랐다. 그녀의 양아버지는 그녀에게 소중한 보물이라고 불리는 상자를 남겨주었다. 윤서는 상자를 찾아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이윤서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금고 열쇠가 들어있었다. 윤서는 열쇠를 들고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사진첩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양아버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녀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의 양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윤서는 그들의 사랑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진첩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양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딸 윤서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너의 곁에 없을 거야. 아빠는 네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너를 나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단다. 그리고 네 어머니도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녀는 남편의 의심과 폭력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했어. 나는 그런 그녀를 돕고 싶었단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지.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너에게 남겨주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단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윤서는 양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양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고 동시에 김재형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김재형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윤서는 금고 열쇠를 들고 양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는 낡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윤서는 열쇠를 금고에 넣고 돌렸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는 낡은 USB와 함께 한 권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그녀의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일기장의 김재형의 폭력적인 행동과 편집증적인 의심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녀는 김재형이 자신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썼다. 그녀는 김재형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딸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USB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김재형이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양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재형이 그들을 쫓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장면까지. 영상의 마지막에는 김재형이 사고 현장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양아버지를 바라보며 비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영상 속의 김재형의 잔인한 미소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맸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조종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윤서는 USB를 꽉 쥐고 김재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윤서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김재형은 윤서의 전화에 놀란 듯 목소리가 떨렸다. 예빈아, 내 딸. 그래, 아빠가 지금 갈게. 어디에 있는데? 저희 집이요. 아빠,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윤서는 전화를 끊고 김재형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김재형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끌어안으려 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예빈아, 왜 그래?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아빠, 저 예빈이 아니에요.
저 이윤서예요. 윤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재형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딸 예빈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아빠, 저는 예빈이가 아니에요. 저는 예빈이의 엄마와 예빈이의 아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윤서예요. 윤서는 김재형에게 USB를 내밀었다. 김재형은 USB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윤서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윤서는 그를 피했다. 아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빠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엄마와 양아빠의 죽음, 아빠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윤서의 말에 김재형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이윤서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김재형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미처 다 감추지 못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가장도, 자상한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노인에 불과했다. 예빈아, 아니, 윤서야, 제발, 그 USB 그건 오해야. 김재형은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몸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오해라고요. 아빠가 엄마와 양아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그들을 비웃던 모습까지 제가 다 봤어요. 이게 어떻게 오해일 수 있죠? 윤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재형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 네 엄마가 먼저 나를 배신했어.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녀는 오직 내게서 벗어나기 위해 너를 이용하려고 했지. 김재형의 말에 윤서는 치를 떨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폭력과 의심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윤서의 외침에 김재형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지킨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없는 2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너를 찾아 헤맸어. 네 엄마가 너를 데리고 도망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행복했을 거야. 다 네 엄마 때문이야. 김재형의 말에 윤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사랑이 아닌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는 더 이상 저의 아빠가 아니에요. 윤서는 김재형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김재형은 현관문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윤서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남자였다. 다음 날, 윤서는 변호사와 함께 김재형을 고소했다. 그녀는 USB 안에 담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재형은 살인 및 폭행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다.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던 그의 과거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서는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토리를 품에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토리는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양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김재형의 잔인함까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의 사랑, 양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그녀의 행복까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혼자 남겨진, 잃어버린 딸이었다. 그때 윤서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다. 그녀의 양아버지의 친구였던 한 노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윤서야, 네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다면 우리 집에 와주렴. 아빠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단다. 윤서는 노인의 메시지를 읽고 망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진실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노인의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노인은 윤서를 보자마자 그녀를 끌어안았다. 윤서야, 네가 정말 예빈이구나. 아빠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노인의 말에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양아버지의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아빠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이 상자 안에 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단다. 노인은 윤서에게 낡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그녀가 어릴 적 썼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윤서는 일기장을 펼쳐 보았다. 일기장 속에는 그녀가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딸 윤서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너의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양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엄마는 늘 너의 곁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내 딸 윤서에게. 윤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양아버지는 그녀를 지켰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다. 이윤서는 양아버지의 친구가 건네준 상자 안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편지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함께 양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이유,
그리고 양아버지가 어머니와 그녀를 돕다가 희생당한 이유까지.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그녀를 살리는 유일한 힘이었던 것이다. 윤서는 토리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서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사랑, 양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토리라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3개월 후, 윤서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재건했다. 그녀는 윤서 홈케어를 확장하여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건강관리센터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노인들에게 단순한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많은 노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김재형은 살인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윤서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과거일 뿐이었다. 어느 날 윤서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를 개최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피아니스트가 되어 노인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가 연주한 곡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들려주던 자장가였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연주에 감동했다. 윤서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양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윤서는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액자를 들고 있는 한 노인이 들어왔다. 노인의 액자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양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윤서야, 내 양아빠가 너에게 이 사진을 남겨주라고 하셨단다. 윤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우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윤서는 노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양아버지의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노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액자를 품에 안았다. 액자 속에 그녀의 어머니와 양아버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윤서는 그들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라고. 저녁 무렵 윤서는 토리를 데리고 강변을 산책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토리는 그녀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윤서는 토리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평범한 점검일 줄 알았던 그날, 58세의 한 남성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잃어버린 과거와 가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피아노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암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윤서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윤서 홈케어의 새로운 사무실을 운영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고독과 마주해야 했다. 토리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몽이를 끌어안고 잠이 드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그녀의 사무실로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소포는 낡고 허름한 상자였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윤서는 소포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낡고 얇은 종이에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딸 예빈이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빠는 아마 너의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늘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네 엄마와 함께. 편지는 김재형의 필체였다. 윤서는 편지를 읽고 몸서리쳤다. 그녀는 김재형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와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인형은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선물 받았던 인형과 똑같았다. 그때 윤서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김재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윤서는 그의 모습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윤서 씨 되시죠? 윤서 홈케어 사장님.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재형 씨의 조카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삼촌의 유언에 따라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김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김재형에게 조카가 있었다니. 그녀는 김재형의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유언, 이요 삼촌께서 사장님께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남기신 재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김민주는 윤서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다. 서류에는 김재형의 모든 재산이 윤서의 이름으로 상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파트, 윤서가 처음 그를 만났던 그 낡은 아파트가 그녀의 이름으로 상속되어 있었다.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남기신 거죠? 윤서는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삼촌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장님을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는 윤서에게 또 다른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는 김재형의 필체로 쓰여 있었지만 그가 이전에 썼던 편지와는 달리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딸 예빈이에게, 아니 이윤서에게 아빠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 너의 어머니와 양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 나는 그 죄를 평생 뉘우치며 살게 될 거야.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너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아빠가. 윤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진심을 받아들였다. 김민주는 윤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윤서는 그가 떠난 후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은 김재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양아버지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윤서는 김재형이 남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재산을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그의 아파트를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개조했다. 그리고 그녀는 김재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 후 윤서는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재건했다. 그녀는 윤서 홈케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노인들에게 사랑받는 젊은 CEO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몽이와 함께 강변을 산책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이윤서 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김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윤서 씨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삼총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서요. 김민준의 말에 윤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김재형이 또 다른 진실을 남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삼총께서 사장님과 제가 남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장님을 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삼총께서 돌아가시기 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서는 김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김재형의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끔찍한 여정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 윤서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톨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동생까지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김민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